원인, 결과로 가든지, 그쵸? 그래서 애드온 스토리 아이들이 한번 써보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스토리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가야 재미도 있고 스토리의 기본 고격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 뭐예요? 기승전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라는 거는 이런 플로우를 갖겠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이 써봄으로써 다음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이들이 뭔가를 감상하게 될 때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시작이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일이 끝나겠구나 하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를 해봄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리를 써봄으로써 거꾸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예측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읽기 실력을 향상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쓰기를 몇 번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또 대안으로 A, B, C, D를 하다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숙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글감이나 프로젝트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예측해 본다 그러죠?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어떤 기계를 개발했거나 어떤 상품을 개발했을 때 그걸 개발한 회사에서는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광고를 내고, 광고를 한 다음에 뭐 추석에 맞춰서 또 뭐 신문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독자가 이렇게 돼서 하고, 이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써나가죠.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글감들을 형성해 보면서 모든 이야기나 글감의 그 틀을 잡아가는 훈련을 또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드온 스토리, 오늘 뭐가 있었는데 점점 그 일이 끝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써보는 거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또 스토리는 서클 스토리예요. 우리 서클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건 여러분 흔히 많이 아는 동화책이에요. If you give a mouse a cookie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쥐에게 쿠키를 준다면 그 쥐는 그걸 먹고 우유를 달라 그러겠지. 내가 우유를 주면은 빨대를 달라고 하겠지. 내가 빨대를 주면, 그래서 이야기가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쥐가 쿠키를 달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를 서클 스토리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글도 이렇게 써보게 함으로써 스토리가 구성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본 컨셉을 한번 나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기가 또 아이들이 다음에 뭔가 그 프로젝트를 하거나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어썸션 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시나리오 형태도 있고 또 만화도 한번 해보게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또 아무래도 한국은 애들이 만화책을 많이 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만화로 글감을 구성해 보라고 하면 훨씬 더 또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내러티브에 대한 에세이고요. 내러티브 에세이가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당장 아카데미 세팅에서 애들이 페이퍼를 써내거나 에세이 라이팅 학교에 제출용, 시험 보는 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다른 사람이 재미있게 내가 쓴 글에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기본 훈련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내러티브 에세이도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립티브 에세이입니다. 디스크립티브라는 거는 제가 한번 모델 라이팅 할 때 첫날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러티브 에세이 그러면 애완동물이다. 그러면 애완동물을 할머니랑 같이 가서 샀다. 너무 예뻐서 뭐 집에 와서,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한 거고요. 디스크립티브다 그러면 이 사놓은 햄스터를 놓고 관찰을 했더니 뭐 성격은 어떻고, 잠자는 습관은 어떻고, 그다음에 먹는 습관은 어떻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서 써나가는 거를 디스크립티브 에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스크립티브 에세이는 한번 우리 디스크립티브 에세이도 어쩌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세팅에서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 에세이 라이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인폼을 알면 글감을 구상하고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주 멋지게 같이 아이의 그 생각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티브 에세이의
특징은 뭐냐?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여기다 예문 하나 들었는데요. beginning with the general statement. 예를 들면 오늘 beehive다. 그러면 이제 벌집이죠. 벌집에 대한 얘기 쓰는 거예요. 여기서 beginning에서 beehives are perfect homes for busy honey bees 이렇게 해놨는데요. beehive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뭔지 가장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을 위에다가 넣는 겁니다. 스페시픽하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제너럴한 가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위에다 적는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야. beehive에 대해서 쓸 거야? 그래. 그러면 beehive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라면 너는 beehive 그럼 뭐라 그러고 싶은데?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구체적으로 beehives는 우리 집 옆에 있는데 그 beehive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찰한 거 쓰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오늘 beehive의 그 벌집 안에서 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써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그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큰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beehive는 뭐 perfect homes다 for honey busy bees 그래서 달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를 포커스를 딱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커스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많은 비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썼어요. 그 bees doing lots of work within the beehives 내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beehive들이 이제 이 허니 비들이 이 beehive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썼구나. 그럼 여러분은 뭐를 예상하세요? 그러면 beehive에 들어가서 벌들이 무슨 일을 하느라고 바쁜지를 얘가 이제부터 하나 둘 써나가기 시작하겠구나 하고 예측이 되시죠? 그래서 큰 타이틀을 딱 대명제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 주제를 포커스를 딱 두 번째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잡아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써나가는 거죠. 네,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은 다른 데에서도 다 enough 디테일, 충분한 디테일을 줘야 돼요. 내가 앞에서 뭔가 타이틀을 딱 줬으면 내가 준 말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사실을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비지 비들, 이 바쁜 벌들이 비하이브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 비들이 비하이브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그들이 또 어떻게 짝짓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막 간다 보면은 나는 내가 한 얘기에 지금 포커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말한 그 말만 포커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디테일을 만드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할 때 있어서 디테일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는 뭐냐면요. specific and lively detail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beehive는 뭐 아주 바쁜 농부만큼이나 부지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아주 그러면서도 또 스네이크만큼이나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급할 때는 굉장히 또 독을 뿜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비교를 하거나 대조를 하거나 어떤 때는 은유를 쓰거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스토리는 금빛 실과 같아서 우리들을 이런저런 나라의 이야기들을 깨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은유를 하면 야 정말 스토리에 대한 말들을 너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하게 잘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할 때 특징은 뭐냐면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내가 지금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해야죠. 비지비는 허니비 안에서 너무나 바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말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벌써 우리가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Show, do not tell.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상황에 가 있지 않지만 마치 내 눈에 앞이 펼쳐지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유도 하고 은유도 하고 생생하게 이 킬러웨일은 큽니다. 얼만큼 크냐면 코끼리 3마리를 합친 것만큼 큽니다. 이 코끼리는 많이 먹습니다. 마치 말을 한 하루에 3마리 정도 먹을 만큼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만큼 먹는구나. 이 코끼리는 예를 들어서 킬러웨일은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 집에서 타는 자동차에 얼만큼 빠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감이 잡히겠죠? 그런 것들이 스페시픽하고 라이블리한 디테일을 주는 게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에선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주얼라이즈 할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말을 잘 만드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디테일을 다 주고 나서는 어때요? 예,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은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리포트예요. 어떤 띠을 주고 beehives 그러면 beehive에 대한 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어나가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네, 우리 가벼운 일기 형태에서도 subject writing, descriptive하게 또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shared writing 하면서 오늘 뭐 했다 해프닝 갖고 할 게 없으면 rainy days라는 subject을 가지고 rainy days가 주는 의미와 재미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로 했죠. 그 저널 라이팅에서 해봤던 그 subject writing이 바로 일기지만 descriptive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일기 형태지만 descriptive writing으로 이런 일들도 subject writing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에서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북 리뷰죠.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머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표현해준지 라이브리 디테일을 주면서 설명을 잘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북 리뷰도 크게 보면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shared writing에서 보셨던 프레임이죠. 예, 그래서 리들 수수께끼 형태를 통해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또 많이 연습을 했었죠. 리포트 스토리 다 보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subject writing이다,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이다. 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나 북리뷰 또는 뉴스페이퍼는요 사실은 어떤 라이팅이냐 뉴스페이퍼는 온갖 종류의 라이팅을 다 담아놓은 게 뉴스페이퍼이죠. 뉴스페이퍼 안에는 광고문도 있고 또 주장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스토리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죠?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또 이 디스크립티브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뉴스, 기사거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의 의견을 마지막에 넣고 이런 형태로 쓰이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뉴스페이퍼의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이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인데요. 제가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은 하나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우리가 shared writing 하면서 제가 다 잠시 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팅이다. 앞으로 아이들은 subject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장 제너럴하고 대표적인 데피니션을 앞에다가 토픽 센텐스에 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디테일로 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beehives는 뭐 그 busy bee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perfect home이다 그랬죠? 그러나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 비들이 그 비하이브에서 무슨 일을 하느라고 바쁜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 하고 그 스페시픽한 포커스를 한번 두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디테일을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디테일을 한번 쭉 써나가고 마지막에 내 생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해나간다면 나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러저러 한데 이거에 의해서 많은 그 허니 그 비를 그 비하이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다라든지 사람들은 그 비하이브를 관찰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라든지 그 보통 사람들이 나 외에도 비하이브에 대한 외부에서 있는 관심들도 이러하더라 하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보고서에 외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설득하려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너는 성격이 좀 못됐어. 예를 들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은 사실 동생도 기분 나빴었고 막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크랩은 참 너무나 재미난 동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크랩하고 놀고 크랩 흉내내는 걸 좋아해 하고 다른 사람의 지원을 한번 받는 걸 언급을 함으로써 내 글에 대한 정당성을 한 번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정리해보면 비하이브란 굉장히 허니 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내 마무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레임을 잘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 사실 아이들 뭐 그래마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수정 볼 게 많다고 염려는 하시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쓴 글감을
수정받고 고치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뭐 해외를 나가거나 어디서 이제 보게 되면 그래마티컬한 포인트도 당연히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체크는요, 사실 한 10번만 성실하게 누가 아이들의 글을 봐주면 너무나 쉽게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맨날 이거 and를 너무 자주 쓰는구나. 내가 어하고 더를 맨날 헷갈리는구나. 내가 이거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맨날 점을 안 찍는구나. 나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어구리 시키는 거. they 그러면 are 그리고